안녕하세요. 김태범, 이현섭의 하키 시그널. 저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키 시그널 대망의 첫 회, 1회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NHL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것 또한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NHL 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하키 팬을 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NHL 관련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뭐 어디 가서 NHL 이야기를 뭐 마음 놓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창구나 공간도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이제 국내 팬분들도 다 해외 쪽에 이제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이제 뉴스 같은 부분을 네. 많이 이제 참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키 시그널이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NHL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내 하키 팬분들 그리고 NHL 팬분들이 조금이나마 NHL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한 주간의 NHL 이슈라든지 또 경기 리뷰나 프리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며볼까 합니다. 하키 시그널, 저는 뭐 어디까지나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고 뭐 보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하키 시그널의 주인공은 이현숙 기자님이거든요. 이 하키 시그널을 앞으로 좀 이끌어 가셔야 할 좀 중책을 맡고 계신데, 하키 시그널 첫 회를 맞이하시는 좀 소감이 어떠신지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이라서 사실은 어떤 느낌으로 좀 준비해야 될지 약간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약간 또 팟캐스트랑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 같은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뭐 다른 이제 매체라든지도 비교 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발 맞춰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하키 시그널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온도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NHL 경기 보시면서 이제 한 달 뒤면 개막을 하잖아요. 저희 하키 시그널 함께 즐기시면 또 재미있는 새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1-2022 시즌, 이제 시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하키 시그널이 앞으로 새 시즌 개막 전까지 총 4주에 걸쳐서 각 디비전별로 2021-2022 시즌에 대한 프리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개 팀이 속해 있죠. 보스턴 브루인스, 버펄로 세이버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플로리다 팬서스,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오타와 세너터스, 템파베이 라이트닝, 토론토 메이플립스까지 이렇게 총 8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디비전 개편이 일시적으로 있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NHL이 기존의 4개 디비전으로 그대로 회귀가 됐어요. 예, 뭐 올 시즌부터는 이제 변경점은 있죠. 이제 그 애리조나가 시애틀이 들어오면서 이제 애리조나가 센트럴 이제 넘어간 부분을 제외하면은 종전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모든 디비전에 8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그런 그 스케줄 포맷을 가지고 이제 시즌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디비전별로 팀 수도 맞춰졌고 좀 더 균형적인 경기 일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팀당 정기리그 82경기 체제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 8팀 각 팀별로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최하위 예상 순위 8위부터 1위까지 좀 역순으로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이현숙 기자님이 이제 올 시즌 각 팀별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시면서 순위를 좀 매겨 오셨어요. 예상은 예상일 뿐 예상 순위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예상 순위 최하위 8위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 지난 시즌에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최하위를 기록했었죠. 전체 31개 팀 가운데 최저 승점이었고요. 시즌 도중에 랠프 크루거 감독 경질, 그리고 돈 그라나토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치렀던 버펄로였습니다. 18연패, 16패 2OT였어요. NHL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쓰기도 했던 버펄로 세이버스. 최근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를 하고 있는 팀인데,
올 시즌에 또 플레이오프 못 가면 11년 연속 실패. NHL 역대 신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 순위 8위라는 건 예. 신기록 달성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죠. 자, 버펄로 세이버스. 뭐 계속해서 좀 리빌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팀인 거는 같아요. 리빌딩이 이제 사실 완료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네.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시대를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버펄로의 상황이 됐는데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의 중심이 될 거라고 뽑았던 선수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선수들을 이번 오프 시즌에 대부분 내보내는 선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 세 선수는 이제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2014년 8순위에 뽑힌 선수랑 2014년 2순위에 뽑힌 이제 라인하트 선수, 그리고 2015년 2순위에 뽑힌 아이클까지도 지금 사실은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계속 이제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슨 뭐 레인저스로 가느니 어디로 에너하임이 관심이 있느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데리고 있지만 언제 갈지 알 수가 없네.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선수 본인도 이제 구단의 좀 불만, 부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처 같은 부분에서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좀 정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클 선수도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3년, 14년, 15년 굉장히 그 상위권에 뽑힌 세 선수를 중에 지금 두 선수가 나갔어요. 이미 나갔고요. 예, 필라델피아랑 이제 플로리다로 나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클 선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좀 새로운 시대로서의 발걸음을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그리고 샘 라인하트가 이미 팀을 떠났고 여기에 잭 아이클까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버펄로인데 뭐 팀의 좀 구심점을 잡아주는 중요한 선수들이 이미 지금 둘이나 나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올 시즌에도 뭐 자연스럽게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군요. 예, 뭐 사실 자연스럽게 좀 성적이 기대하기가 어렵기는 하죠. 이제 이탈한 선수들이 이제 단순적으로 이제 스탯만 봐도 라인하트가 지난 시즌에 팀 내 포인트 1위였고요. 그다음에 리스톨라이넨 선수도 1라인 수비수로 출장을 했고 49경기 18포인트를 올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뭐 아이클 선수도 지난기 부상으로 이제 빠지기 전에 21경기에 2골 16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뭐 팀의 1라인 센터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다 팀의 1라인 자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남아있는 자원들이 다 잘한다면은 사실 그럼 좀 뭐 걱정은 좀 덜하긴 하지만 지금 팀에 좀 믿을 만한 선수가 달린 그 다음 올로프손, 미틀 스태트도 사실은 지금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모습을 한 2라인 센터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틀 스태트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키너는 지금 최근 NHL 최악의 계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53경기에 7골 7어시스트밖에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잔류한 자원이라도 잘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빠진 선수는 있지만 앞으로 좀 기대해 볼만 하지만은 지금 사실 잔류한 자원들도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잘하던 선수들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약화가 될 수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주전골인 울마르크 선수까지 지금 보스턴으로 이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제 특히 1라인급 1라인 수비, 1라인 센터, 1라인 윙어, 주전골리까지 1라인 자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뭐 성적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주요 자원들이 각 포지션별로 여러 지금 빠져나가게 된 버펄로 세이버스의 새 시즌 준비하는 과정인데 일단 들어온 선수들의 면면을 보니까 네번 리바이 골리고요. 수비 쪽에 로베르트 헤그, 윌 부처, 공격 쪽에 비니 히노스트로자 선수 이 정도 좀 이름이 보입니다. 네, 다들 뭐 보조 자원이죠. 그러니까 들어온 선수들이 또 보조 자원이다 보니까 뭐 큰 기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라인 선수들이 빠졌으면은 최소한 1라인 선수들이 들어와야 뭔가 전략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보조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약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좀 새로운 시대 발걸음 그래도 이거를 좀 미래를 믿고 갈 수가 있는데 뭐 미트리스테트도 2017년 1라운드 8순위 자원이고 그 다음 18년도 1번 자원이 달린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오원 파워 선수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17, 18, 22가 되나요? 21?
요 이제 세 명을 이제 주축으로 또 새롭게 이제 팀을 짜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 좀 아쉬운 게 앞서 말씀드린 13, 14, 15 선수들의 이런 토대가 딱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되면서 쭉 올라갔으면 이제 팀이 딱 되는 풀리는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예, 좀, 뭐 큰 대가도 못 받았고, 예.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좀 13년, 14년, 15년 1라운드 이제 굉장히 높은 순위 지명한 선수들을 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버펄로 세이버스의 이 암흑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 암흑기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버펄로 팬분들로서도 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글쎄요. 올 시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뭐 예상 순위 최하위 8위에 선정이 됐을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네요. 애틀레틱 디비전 버펄로 세이버스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즌 예상 순위 7위 발표하겠습니다. 예상 순위 7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디트로이트도 지난 시즌 성적은 좋지 못했어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에서 7위를 차지했는데 전체 31개 팀 중에서 승점상 27위였습니다. 최근 5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를 경험했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성적은 계속 하위권인 건 버펄로와 마찬가지인데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누차 이현수 기자님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저먼 GM 부임 이후에 뭔가 아이저먼 체제에서는 기대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뭐 확실히 그 팀이 이제 정해진 방향성을 가지고 네. 운영이 되는 느낌을 이제 많이들 이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좋아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좀 확실한 이제 방향성을 보인 이제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좀 예. 좋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새롭게 계약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선수들을 캡 유동성을 굉장히 고려한 계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계약을 뭐 덥석 안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캡에 좀 유동성이 해가 되는 계약 자체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확장 드래프트 같은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캡을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를 못해서 곤란한 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대로 뭔가 이제 대가를 거의 받아온다든지 받아오는데 거의 뭐 공짜에 가깝게 받아온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확실한 일관적인 움직임 이런 식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브라나 선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보시면은 좀 장기 계약을 안겨줄 법한 자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들어와서 워싱턴에서 이제 그 트레이드 된 이후에 꽤 잘했었고 그 다음에 나이도 25살에 이제 전성기에 들어간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한 5년, 6년 정도의 계약을 선사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3년 계약. 캡의 유동성을 항상 강조를 하는 이런 느낌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디트로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아이저먼 GM의 어떤 역량이 부각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뭐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 상당히 희망적인 디트로이트의 현재 진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뭐 그래도 어떤 전력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뭔가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이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부족하긴 하죠. 아무래도 1라인이 유지가 됐고 1라인이라고 하면은 뭐 라킨, 뭐 버투지, 이제 만타 선수가 갔으니까 이제 브라나 선수가 들어왔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1라인 유지가 됐고 브라나 재계약한 데다가 뭐 피우스 스터라든가 괜찮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보조 득점 라인의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예. 그 다음에 1라인 수비진에서도 좀 공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레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골텐딩에서도 이제 네덜코비치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실히 팀의 기둥이 될 만한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하면서 뭔가 기둥 자체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올라올 선수가 자디나 뭐 페브리 선수 합류한 이후에 좋았고 흐로네크도 더 좋아질 거고 뭐 자이더 선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올 시즌에 이제 NHL 데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꽤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3라인 이하가 이제 다른 팀들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1, 2라인 정도의 경쟁력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사실 이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1, 2라인도 다른 팀의 1, 2라인 예를 들면 뭐 템파라든지
그 토론토라든지 이런 팀에 비교하면은 힘이 약하거든요. 예. 그런데 3, 4라인도 사실 다른 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팀이 디트로이트가 큰 경쟁력이 아직 있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 조만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앨릭스 네덜코비치 그리고 닉 레디, 조던 오스털리, 뭐 피우스 수터 이런 선수들을 이제 새롭게 보강을 한 디트로이트의 올 시즌이 될 텐데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뭐 뼈대는 지금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뼈대에 이제 좀 살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올 시즌 정기리그 예상 순위 6위입니다. 6위는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오타와 세너터스가 지난 시즌에는 이제 캐나다 디비전이었던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에 속해 있으면서 6위, 7팀 중 6위였으니까 지난 시즌에 개막 9연패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시작부터 좋지 않았던 시즌, 끝까지 계속 하위권에 있었던 오타와였습니다. 자, 오타와 세너터스도 하지만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많고 이 선수들이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나씩 맡아가 주면서 상당히 좀 미래가 기대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팀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젊은 자원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그 본격적으로 뭔가 팀의 중심 코어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카척, 노리스, 베서슨, 화이트, 스티치레, 포먼턴, 그 다음에 이제 KHL에서 넘어온 주프도 작년에 정말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테 선수는 이제 몬트리올에서 그 방출된 자원을 데려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오타와 들어와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는 게 당연히 더 높습니다. 네. 20대 초반의 자원들이기 때문에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중심 자원으로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에 들어간 자원들, 20대 중반에 들어간 자원들, 뭐 코너 브라운이라든지 자이체프 선수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수비에 있는 상황에서 또 넣으면 샤보 선수도 넣으라고 하면은 넣을 수가 있겠죠. 이 중심 어떻게 보면은 근데 샤보 선수는 사실 이 좀 젊은 자원과 전성기 자원이 좀 중간에 있는 느낌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성기 자원에 넣는다고 치면은 지금 이러한 선수들도 이 뭐랄까 그 버티고 있다. 예. 중심 자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자원들의 좀 성장도에 따라서 선수진의 깊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명의 선수들을 제가 그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근데 이 선수들의 성장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된다면은 이게 진짜 그 라인의 깊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뭐 코너 브라운 지난 시즌에 팀내 최대골을 기록했던 선수고 수비 쪽에 니키타 자이체프 버텨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대 초반 조금 더 나가서 20대 중후반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 선수들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올 시즌 또 보여줄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미래가 밝은 그런 오타와 세너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브래디 카척 선수 같은 경우에는 RFA 신분에서 아직 사인은 안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오타와 GM 얘기로는 9월 22일 트레이닝 캠프 들어가기 전에는 뭐 사인할 거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더라고요. 캠프 직전에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좋은 RFA 자원들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계약 부분에서 네. 계속 이야기가 가면서 물론 이제 입장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구단과 이제 선수 간에 그런 입장 차이가 조금 이제 좁혀지면서 캠프 내에 이제 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닐란데르 선수 토론토의 닐란데르 선수처럼 뭐 시즌 도중에 뭐 합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팀을 옮길 가능성 자체는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카책 선수가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이 선수한테 그 코트카니에미 선수처럼 그 오퍼시트를 던지기엔 좀 애매한 자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팀이 이제 이 선수를 데려가기 위한 그 오퍼시트를 주기는 좀 애매한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그 팀과 협상만 끝나면 예, 뭐 조만간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곧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오타와 세너터스 계속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는데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요. 예.
이거는 사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그 잘 나왔을 때 만약에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컸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애매하기만 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에 의존을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불안 요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 다 기대대로 뭔가 계산대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 뭐 흘러가는 게 사실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선수도 있을 테고 아닌 네. 선수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다 뭐 성장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 성장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불안한 부분은 맨 머리는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영입이라고 봅니다. 꿀텐딩이요. 예, 그렇습니다. 27경기에서 3.38에 89.3% 올렸고 부상으로 인해서 제 기억에는 꽤 오래 경기도 출장을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전을 이제 생각을 하고 데려온 자원이긴 하지만 전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약 규모를 생각을 한다면 이 선수는 사실 좀 리그 상위권 정도의 수준은 보여줘야 됩니다. 오타와 아무리 수비가 안 좋은 수비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젊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불안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6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골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경기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몸값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 계약할 때도 저희는 이 위험한 계약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딱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골문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골문에서조차 필리프 구스타프손 선수가 있고요. 이 선수도 이제 굉장히 성장 기대치가 큰 골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마츠 쇠고르 선수라든지 이번에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도 이제 덴마크 국가대표팀 이제 백업 볼리로 이제 경기도 나오지 못했지만 예. 소집이 돼서 이제 활약이 된 선수도 이 선수도 이제 성장 기대치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텐딩에서도 이제 좋은 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선수가 어느 정도만 사실 해줘도 이제 밑에 이제 올라오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빈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말씀드린 두 선수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머리 선수도 좀 더 좋은 활약을 이제 주전 골리로서 좀 적합한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오타와의 골텐더 상황을 보면 맨 머리가 있고 백업 골리였던 마르코스 회그베리는 떠났어요. 그리고 또 역시 백업 중에 한 명이었던 조이 다코트가 시애틀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스타프손하고 이제 포르스베리 이 정도가 지금 뒤를 바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포르스베리 선수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8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뭐 스탯은 물론 맨 머리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만 좀 미지수가 있고 혹시나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맨 머리 선수가 몸값을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인 것 같군요. 주전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올 네.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팀이 사실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신뢰에 대한 이 부분을 성과로 이제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타와 스너터스 미래가 기대되는 팀인데요.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애틀레틱 디비전 예상 순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이번에는 5위입니다. 5위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입니다. 자,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역시 지난 시즌에 스코샤노스 디비전 4위로 플레이오프 막차를 탔는데 31개 팀 중에서 승점으로는 18위였습니다. 참 몬트리올도 지난 시즌에 18경기 만에 감독 교체를 했었죠. 클로드 줄리엔 감독 경질 이후에 도미니크 뒤샤름 감독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렀는데 플레이오프에 간신히 올라갔는데 토론토, 위니펙, 베이거스를 차례로 꺾고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8년 만에 파이널에 오르는 그런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성과를 보여줬던 몬트리올이었는데 플레이오프 때 마무리가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 또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글쎄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어떤 그 팀의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의 색깔 자체가 많이 옅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몬트리올의 강점이었던 이제 이런 색깔이 좀 많이 옅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팀 경쟁에게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했던 거는
이제 센터진이 대부분 이제 수비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예. 1라인의 스즈키, 2라인의 다노, 그리고 뭐 코트카니에미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에번스 같은 선수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뭐 잔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다노 선수가 LA로 이적을 했고 코트카니에미도 캡 상황 때문에 그 캐롤라이나 오퍼시트를 매치, 그러니까 똑같은 계약을 주지 못하면서 코트카니에미까지 이적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대신 자원으로 들어온 자원은 있습니다만, 드보렉 선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력으로 상대방을 갉아먹으면서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큰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주면서 몬트리올이 세 개의 팀을 탈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순서대로. 예. 그런데 이런 색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옅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특히 다노의 이적이 정말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코트카님의 이적 자체도 사실은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뭐 3라인 센터 수준으로 좀 키울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어떻게 보면 좀 2웨이 센터로 키울 수 있을 만한 자원인데, 이런 자원이 나가게 됐다라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상실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의 강점이었던 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좀 없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몬트리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지금 악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쉐이 웨버. 예. 셰이버 선수가 시즌 아웃이죠. 아, 이거 큰일입니다. 예. 올 시즌 이제 적어도 정규 시즌 이제 이탈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실상 선수 생활 은퇴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그 톱4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한 명이 빠지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몬트리올의 톱4 수비진, 피트리, 웨버, 셔로트, 뭐 에드먼드슨, 그 다음에 뭐 이런 선수들, 톱4 선수들을 굉장히 그 많은 상황에 기용을 하고 이 선수들에게 그 많이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 중에 한 명이 웨버 선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웨버 선수가 올 시즌 나올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대체로 자원으로도 사바르를 영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바르가 사실 템파에서는 그렇게 이제 팀 체제에 맞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사바르도 이제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활약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웨버의 그런 공수 양면에서 영향력을 사바르가 모두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무릎에는 그 노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100%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라고 이제 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웨버 같은 경우에 또 공수 겸장이 되는 수비수인데,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비드 사바르 선수가 100% 메울 거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예.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피틀이랑 웨버가 이제 뭐 나누어져 가지고 1, 2라인에서 이제 공수 양면에서 좀 기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 2라인의 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틀이랑 웨버인데, 이 중에 또 한 명이 빠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셔로트, 에드먼드슨, 뭐 로마노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영입한 사바르 대체가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웨버급의 파급력이 보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이 중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이런 수비진에서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몬트리올의 올 시즌 수비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질문으로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선수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예. 이제 NHL 2년 차를 맡게 되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기대 이상이었어요. 예. 뭐 레귤러로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그렇죠. 올 시즌 2년 차 로마노프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세 번째 페어 수비로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로마노프 선수가 작년에 결과적으로는 54경기에 출전을 하고 이제 6개 어시스트를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중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은 초반에 잠깐 나왔다가 빠졌던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중용이 되지 못했어요. 플레이오프 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 신뢰를 하진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탑6 한 자리 자체는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좀 투지 넘치는 플레이라든지, 그다음 공수 양면으로 좀 특히 공격적으로 이제 파워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3라인 보조 메인 자원 이 정도로 올해는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몬트리올에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자원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선수들의 역할이 또 그 없어진 강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뭐 호프만 선수, 마이크 호프만 선수가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크리스찬 드보렉 선수가 들어왔죠. 애리조나랑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예. 영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득점 기대치 자체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조시 앤더슨 남아있죠. 그 다음에 그 토폴리 같은 선수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그 스즈키 선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쭉 하면 보면은 드로행 선수도 올해는 돌아오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공격 기대치 자체는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센터진이라든지 공격진의 수비 대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힘을 이전 자원에 비해서 호프먼이나 드러보렉 이런 선수들이 대응 능력에서 강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런 자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좀 힘을 받았던 그러한 좀 부분이 올해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5위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이크 호프먼, 뭐 지난 시즌에 세인트루이스에서 52경기에 36포인트를 올렸던 공격수가 들어왔고요. 뭐 호프먼 같은 경우에 82경기 시즌이라고 하면 뭐 한 60포인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이는데요. 30, 네. 30, 25, 30, 30 많으면 그냥 그 정도, 네. 30골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고요. 파워플레이에서도 이제 포인트샷 같은 부분을 담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득점 기대치가 올라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때문입니다. 예, 근데 글쎄요, 뭐 수비 같은 부분이라든지 좀 다재다능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호프먼 네.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약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몬트리올을 완전히 상위권으로는 좀 두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상 순위 5위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였습니다. 이제 다음 애틀레틱 디비전 예상 순위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역시 지난 시즌에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 소속이었는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4번 시드 몬트리올을 만났는데 3승 1패로 시리즈 앞서가다가 5, 6, 7차전을 내리지고 충격의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5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시리즈에서 탈락했던 결과였는데 2004년 이후로 총 8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니까 이번 시즌에는 정말 플레이오프에서의 그 악몽을 좀 깨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되는데 좀 그런 과제도 안고 있는 토론토의 올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토 하면 뭐 공격력은 뭐 리그 거의 최강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뭐올 시즌에도 변함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사실 주축 자원들이 다 이제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톱4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빅4라고 할 수 있죠. 공격진에. 매슈스, 터베리스, 마너, 닐란드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1, 2 라인에 이제 쭉 분포를 하면서 힘이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팀 경쟁력에 여전히 핵심적인 자원이다라고 요 네 선수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 시즌 역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선수들이 팀 중심 자원으로 활약을 할 거고요. 알아도 막기가 힘든 그런 이제 자원들이죠. 이 자원들이 이제 워낙 이제 공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워플레이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뭉치는 이런 이제 느낌도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알아도 막기 힘든 이제 이런 좀 화력을 올해도 이제 선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매슈스, 터베리스, 마너, 닐란드르 정말 훌륭한 공격수들이 딱 버티고 있는 이 1, 2라인 공격진은 뭐 정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라인으로 자랑할 수가 있겠는데 뭐 여기에 또 받쳐주는 자원들도 있잖아요. 예. 뭐 라일리 선수도 있죠. 이제 모건 라인드 선수도 이제 1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이끌어주는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사실 2라인에 기용된 저스틴 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기대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1, 2라인에 좀 공격에서 이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좀 확장 드래프트 때 커프 선수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운 좋게 커프 선수가 잔류를 했습니다. 이런 네. 선수들이 남아있는 부분이나 뭐 번팅 선수 영입한 부분 이런 부분도 리치 선수 이런 좀 보조 자원을 결과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 자체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공격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체코 출신의 원드르제이 카시에 선수도 들어온 것을 제가 봤는데 최근 2년간 보스턴에서는 뭐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는데 부상이 컸었죠. 네. 부상 때문에 사실 제대로 뛴 경기가 9경기밖에 안 되고요. 두 시즌에. 그렇죠. 그래서 이 카시에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근데 카시에 선수도 옛날에 이제 애나하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보조 득점원으로 좋은 선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작은
왜냐하면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한 400만 달러 이상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상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2시즌 동안 뛰지를 못하니까 120만 달러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125만 달러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적은 금액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카시에 선수까지 잘 풀린다면은 또 이제 보조 2, 3라인 나와서 또 이제 더 잘 풀릴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그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부상 회복에 대한 뭐 어느 정도 회복해서 NOIM 시절 때 정도의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 토론토 공격진에서는 또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죠. 네. 그야말로. 예,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격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토론토 저희가 비하인드 넷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토론토 공격은 정말 최고인데 아니 문제는 수비다. 문제는 수비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과연 올 시즌을 앞두고 이번 오프 시즌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수비 좀 보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왜 매년 그 플레이오프를 같은 부분에서 예상을 드릴 때 토론토를 높은 위치에 예상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별로 이제 그 개선점이 없고요. 아하. 없습니다. 올해도 아예 개선이 안 됐어요. 심지어 뭐 확실한 수비수 보강이 없다는 건가요? 예, 심지어 확장 드래프트에서 수비수 4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수비수 4명을 지키게 되면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지키게 될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적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를 그냥 지키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어.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수비 탑4는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예, 완전히 똑같고요. 라일리, 브로디, 머진, 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3라운드에서 산딘이랑 더모트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브로디랑 머진 같은 선수들은 뭐 그냥 괜찮습니다. 1라인 보조 자원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사실 뭐 영입 기대치에 좀 딱 들어맞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팀에 상대방의 굉장히 강력한 1라인이 나왔을 때 이 그 1라인을 지워줄 수 있을 만한 셧다운 페어가 있냐? 라고 없어요. 여전히. 네. 없습니다. 여전히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약점 그대로고 3라인의 조합이 되는 산딘 더모트 지난 플레이오프 때 사실상 3연패의 거의 그 핵심 자원들이었습니다. 3연패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몬트리올에게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에 그런 기대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왜 공격진에만 또 이번에 돈을 쓰면서 공격진에만 강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밸런스를 잘 못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연습 교장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수비 보강을 하지 않느냐? 셧다운 페어로서의 적합한 자원을 왜 데려오지 않느냐?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토론토의 상황이군요. 골텐딩 쪽은 좀 어떻습니까? 골텐딩 쪽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안데르센 선수가 나가게 됐고 예. 그 빈자리를 무라제크 선수가 채우게 됐죠. 이제 캐롤라이나에서 했던 선수. 이것도 사실은 좀 더 확고한 주전 권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테르 무라제크를 제가 언급 드릴 때마다 이제 그 기복이 드리는 있다고. 말씀이 기복이 있다. 네. 이 선수 기복이 진짜 심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요 기복을 이런 약점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낙점을 하는 주전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낙점을 한 느낌이거든요. 주전급 백업. 사실 이제 그 뭐 한 50대 50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잭 캠벨 선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캠벨 선수도 지금까지의 선수 생활 동안 풀타임 주전을 소화한 시즌이 한 시즌 없어요. 예. 그래서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먼저 기회를 받게 될 쪽은 캠벨인데 풀타임 주전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LA 시절에 2018-19 시즌에 31경기 출장이 한 시즌 최다 출장이네요. 그렇죠. 잭 캠벨 선수. 예,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 주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풀타임 주전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기복이 있는 무라제크를 영입을 했다? 저는 이건 사실 안데르센보다 더 세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골문 더 약해졌습니다. 페테르 무라제크, 잭 캠벨 듀오로 가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약해졌다. 예. 이 수비 또 보강도 약해졌어요. 없는데 골텐딩마저 약해졌다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제 토론토 매니지먼트도 뭔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당연히 이제 무슨 가치를 조금 더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건 팀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이 이제 그 해답이 맞았다면 아직도 1라운드 탈출을 못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일단 그렇지 1라운드 않습니까? 탈출이 시급한 과제죠. 예. 예, 급선무입니다. 일단. 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그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있고 전력이 이 정도로 되면은 1라운드 탈출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정말 동부 컨퍼런스 그 결승에서 뭐 템파한테 떨어진다든지 4대2로 진다라든지 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 근데 아직도 1라운드에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약점, 수비적인 셧다운표 없지. 그 다음에 수비적인 좀 안정적인 자원 부족하지. 그 다음 골텐딩의 미들 자원 없지. 요 약점이 눈에 그대로 선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적인 부분을만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들의 길이 옳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동안 어느 한 번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동안 플레이오프에서 예, 결과가 나왔어야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심지어 작년에는, 계속, 제가 그, 지난 시즌에 정말 입에 달고 달았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스 디비전이 다른 디비전보다 다들 팀에 약점이 하나씩 있다고. 예, 예. 다른 팀에 비하면 강팀들조차 약점이 있는 디비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디비전에서조차 1라운드 탈락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예. 이제는 사실은 좀 이제 방향을 선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선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근데도 있습니다. 우직하게 갑니다. 예. 네. 근데 뭐 사실은 스포츠계에서 뭔가 우직하게 갔을 때 결론이 그렇게 길이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우직하게 밀어붙였을 때 결과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네. 다른 스포츠를 봐도.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토론토도. 또 걱정을 지울 수 없는 토론토의 올 시즌 준비 과정이 되고 있네요. 무라제크와 캠벨, 지난 시즌 이 선수들이, 무라제크 같은 경우에 92.3%, 2.06. 캠벨이 92.1%, 2.15니까, 이 숫자만 만약에 올 시즌에 보여주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무라제크가 지난 시즌에 12경기 나왔고, 그렇죠. 캠벨이 22경기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82경기 체제인데, 이 듀오가 어떤 결과를 낼지, 다소 조금 약한 수비진을 생각한다면, 골텐딩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과 주목됩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 이번 시즌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세 팀이 남았군요.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상 순위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예상 3위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자, 보스턴 브루인스는 지난 시즌에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이었고요. 3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 1라운드에서 1패 후 4연승, 워싱턴을 누르고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만 2라운드에서 뉴욕 아일랜더스를 만나서 2승 1패로 앞서다가 내리 3연패를 하고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역시 지난 시즌 마무리가 매우 좋지 못했던 팀 중에 한 팀인데요. 올 시즌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 올 시즌에 들어온 선수, 나간 선수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예, 많이 변화가 바뀌었어요. 좀 많은 팀이라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보스턴 하면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이 공격 라인만큼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예, 네. 공격진도 좋아졌고, 올해는 확실히 이제 좀 보조 자원 영입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는 공격진 깊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제 네. 예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샨트 베르제롱, 바스트르냐크 1라인 유지됐고요. 그대로 좀 걱정이 없고, 이제 베르제롱 선수가 올해 계약 마지막 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까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테일러 홀 선수, 합류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테일러 홀 선수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연간 600만 달러 정도를 받으면은 굉장히 적게 받는다라고, 이제 사실 600만 달러의 금액이 적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이제 그런 예전의 계약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란 말이에요. 예. 이런 느낌으로 좀 본인이 좀 보스턴에 대한 생활의 만족스러움을 표현한 거를 그냥 보여주듯이 좀 낮은 금액의 재계약에 좀 4년 계약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 자원에 코일, 스미스, 하울라, 폴리노. 예, 코일 선수는 이제 원래 있었던 자원이고, 스미스 선수도 작년에 있었던 자원이고, 그리고 하울라, 폴리노 이런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자원에 대한 깊이가 좋아졌고, 4라인에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토마시 노세크 선수가 예. 들어오면서 공격진 1, 2, 3, 4라인에 들어가서 깊이가 전반적으로 꽤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공격진 자체는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그 플레이오프 때 뉴욕 아일랜더스가 워낙 이제 공격진의 이제 깊이가 1, 2, 3, 4 라인이 다들 이제 그 좋은 이런 팀이었잖아요. 이제 4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일랜더스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라인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네. 아이덴티티 라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깊이에 어떻게 보면 갉아먹혀서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교훈으로서 올 시즌에는 좀 이제 선수진의 깊이를 좀 보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스턴 브루인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 강력했던 인라인 그대로 유지가 됐고 거기에 더해져서 그 이후 라인들 쪽에서도 여러 선수 보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라인 뎁스가 좀 탄탄해진 그런 지금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또 아쉬워진 부분도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다비드 크레이치 선수 이제 뭐 보스턴 브루인스 하면 많이 기억하고 계실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어요. 다비드 크레이치 선수가 은퇴를 했다고요? 예, 상당히 중요한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나이가 많긴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계속 이제 보스턴 2라인의 핵심 센터로서의 정말 좋은 경기력을 그동안 보여준 자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북미의 은퇴를 선언하고 그 HC 올로문츠 이제 고향팀 체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이 와해됐습니다, 갑자기. 근데 어.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즌 중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라인이 결과적으로 이 라인이거든요. 홀, 네. 크레이치, 스미스. 요 선수의 조합이 결과적으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 센터를 결과적으로 누구로 충원을 하게 될 것인가. 물론 자원은 있습니다. 코일을 그냥 거기에 넣으면 돼요. 근데 코일, 홀, 스미스 조합을 짰을 때 크레이치 있을 때의 조합만큼의 화력이 나올지 말지 여부는 그렇죠. 그게 아직 알 중요한 수가 거죠.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비진의 그리즐리 맥커보이 조합이 1라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플레이오프 들어서 많이 갉아먹히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네.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탄탄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맥커보이 선수는 굉장히 큰 선수랑 자주 이제 페어를 해왔었잖아요. 누구냐고 하면 지덴 하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NHL에서 가장 키가 큰 그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추다가 갑자기 이 비슷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상반된 유형의 선수와 조합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라인의 안정도 같은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수비 2, 3라인의 경쟁력이 사실 다른 상위권 팀들이랑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카를로 선수가 있고 뭐 클리프턴 선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자원이 있긴 한데 아주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2, 3라인의 수비진인가? 라고 하면은 딱 예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이제 카를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2라인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1라인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불안한 모습. 이제 두 선수의 이제 조합 자체는 괜찮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골텐디 이제 작년까지 이제 팀 꼴리를 이제 지켜왔었던 라스크 할라크 모두 보냈습니다. 지금 보스턴이 골텐더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예, 그러면서 버펄러에서 울마르크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꼴리를 재편한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스웨이먼 선수가 작년에 이제 중후반부터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해서 스웨이먼 선수가 백업이고 울마르크 주전에 이제 스웨이먼 백업 이런 느낌으로 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예. 사실 울마르크 선수가 약팀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약팀 버펄로에서 약팀 꼴림에도 불구하고 스탯라인이 괜찮았어요. 지난 시즌 버펄로에서 20경기 나와서 91.7%에 2.63 울마르크 선수였습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두 선수는 라스칼라크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제닝스 트로피죠. 그 꼴리 최소 실점. 네. 그거를 2년 전인가 탔을 겁니다. 그런 선수를 이제 그 대처하기에 적합한 자원이냐에 대한 의문이죠. 투카라스크, 야로슬라우 할라크 두 선수 다 이제는 나이가 꽤 찼고요. 그죠? 최근 몇 년간 좀 하향세라는 느낌을 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 듀오면 괜찮거든요. 다른 아주 팀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꼴리 괜찮은 듀오였죠. 꼴리진이었는데 이 두 선수를 다 처분하고 울마르크, 스웨이먼 체제로 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뭐 현재로서 물음표는 있습니다. 예, 이 무릎이 이제 예스라고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금 2, 3, 4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저는 2, 3, 4위가 같은 군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이게 잘 풀리게 된다면 2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요. 네.
이렇지 않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4위 수준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리누스 울마르크 선수도 이게 풀타임 주전 경험은 없는 선수더라고요. 2018-19 시즌에 37경기 나온 게 이제 한 시즌 최단 출장 기록인데 어쨌든 이제 주전 중책을 맡아야 되는데 보스턴이라는 이 강팀에서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이제 2위를 볼 차례인데요. 예상 순위 2위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지난 시즌에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하위 시드인 템파베이에게 덜미를 잡혔고 결국은 시즌을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플로리다의 모습을 좀 돌이켜본다면 정말 득점력만큼에서는 또 어느 팀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또 강한 인상이 좀 있거든요. 그런 파괴력을 보여줬던 플로리다 팬서스의 공격의 힘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템파랑 맞화력전을 할 수 있는 팀이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템파가 좀 이제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몇 팀이나 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플로리다가. 그 정도로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 화력전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이 네. 플로리다였어요. 그 정도로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 1라인에 이제 버헤이기 선수가 이제 원래 템파에 있었던 선수죠. 이제 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바르코프와 너무 좋은 활약을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1라인에 버헤이기 바르코프, 2라인에 위베르도랑 이제 베닛 선수도 이제 그 캘거리에서 중간에 이제 영입을 한 선수인데 네. 너무 체계에 딱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2라인도 위베르도, 베닛, 3라인에 회른크비스트 있고 4라인에도 베테랑 조 손턴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된 상황이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버펄로에서 라인하트 선수 들어왔죠. 샘 라인하트 선수 들어왔죠. 네. 그리고 체스카에서 막심 마민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느낌에서 단순 화력 기대치 자체는 올해도 역시나 굉장합니다. 게다가 두클레어 선수도 재계약을 했죠. 어쨌든 득점 기대치는 이 선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커 유형의 선수가 없냐라고 하면은 버트로노, 에치리, 마치먼트 이런 자원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 자체는 아주 탄탄하다, 전반적으로. 네. 라인의 1라인에서 4라인에서 깊이가 다들 굉장히 좋고요. 득점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진의 깊이, 그리고 이 선수들이 모두 좀 역습 같은데 이제 치고 나가는데 능하다라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템파베이와 공격으로서 한번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였던 플로리다 팬서스가 올 시즌에 지금 공격진의 이름들을 보니까 뭐 샘 라인하트, 막심 마민, 조 손턴 이런 선수들까지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 뭐 그 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당히 그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플로리다 팬서스도 좀 뭐랄까요, 좀 토론토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저는. 공격은 되게 좋은데 이제 반대로 한편으로 이제 좀 약한 면으로 좀 부각되는 부분이 좀 골텐딩과 수비 쪽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플로리다의 이 골텐딩과 수비 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뭐 수비전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수비진 깊이가 사실상 말씀드린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예, 위거 선수도 꽤 좋은 자원이고요. 그다음에 에크블레드 선수가 1라인 이제 확심적으로 이제 있죠. 공수양면에서 이제 확실한 기여를 해주죠. 그리고 구스타프 포르슬링 선수 같은 경우도 이 그 켐빌 감독이 진짜 잘 써먹었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즌에 에크블레드 선수가 그 댈러스전에서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딱 선언이 된 이후에 거의 에크블레드 선수의 자리를 거의 메우다시피 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많이 들어보지 않고 이 네임 밸류라고 하죠,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수비진 자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그 플로리다가. 예. 근데 문제는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공격진은 앞서 말씀드린 자원들 이제 두에도 오원 티페 선수도 있죠. 티피 선수도 있죠. 그리고 알렉시 헤포니에미 선수도 있죠. 그다음에 데니셴코 선수도 있죠. 그리고 올해 이제 그 1군 합류가 굉장히 유력한 안톤 룬델 선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유호 라미코 이런 선수도 꽤 잘 써먹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라미코 선수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메탈루르크에서 뛰다가 중간에 넘어왔었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공격진은 아주 자원이 많은데 사실 수비진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하게 이제
좀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올 시즌에 수비진 보니까 키스 앤드라고 안톤 스트롤만 선수가 나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두 선수가 둘 다 뭐 탑4의 디펜스라고 보긴 어렵지만 뭐 그래도 공격 쪽에서는 꽤 포인트 기여가 있던 선수들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두 선수가 전성기가 지난 자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사실 두 선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한 5년, 4년 전이라고 하면은 진짜 톱4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그 만약에 지금 선수들이 5년 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옌들이랑 스트롤만만 5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수비진을 만약에 그냥 잔류시키고 짤 수가 있다라고 하죠. 예. 그러면 플로리다도 수비진이 굉장히 탄탄할 수 있었습니다. 위거 에크블레드 1라인에 스트롤만이랑 이 누구죠? 옌들. 그 어떻게 보면 공격 기여도 하고 수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투웨이 게임이 스트롤만이 이제 보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몬투어, 누티바라라든지 뭐 포르슬링, 구다스, 3라인에 어떻게 넣어도 조합 자체가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사실 나이도 많고 최근 들어서 경기력에서 어떻게 보면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스트롤만 같은 경우에는 잘하다가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옌들 선수도 예전만은 못한 공격 기여 같은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정말 프리미엄 공격 어떻게 보면 공격형 수비수였는데 예. 그런 경기력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레이드, 바이아웃 각각 이제 선택을 하면서 내보내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그 두 선수의 공백은 메우고도 남을 정도의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예,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예. 자, 골텐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이 이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보브롭스키가 글쎄요, 보브롭스키가 좀만 더 잘했으면 지난 시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골텐딩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브롭스키가 올해도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애틀이 드리거 선수를 빼갔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제 나이트 선수가 네.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스펜서 나이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스펜서 나이트가 사실 풀시즌에서 백업으로서의 제대로 된 경기력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그 뭐 뒤에 몇 경기 나와서 나이트가 거의 주전급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 가능성 자체는. 뭐 인상적인 NHL 데뷔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몇 경기 안 되긴 했죠. 예. 네. 근데 이것도 풀시즌이 되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그 전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대처댐코. 댐코. 그 베이거스 상대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세 경기. 네. 탈락의 수렁에서 팀을 꺼내는가 했더니 뭐 어쨌든 그 석패했잖아요. 7차전에. 그 뒤에 지난 시즌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스펜서 나이트.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불안감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들 카드는 보브롭스키라는 건데 보브롭스키가 예전부터 뭔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시작을 하더니 올해는 그냥 기복도 없이 잘 못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요. 사실은 올해는 진짜 보브롭스키가 무조건 이 주전급, 진짜 A급 이상의 골리 그 수준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네. 보여줘야 돼요. 크리스 드리거마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할런지는 솔직히는 잘 장담은 못 하겠거든요. 네. 작년에는 사실은 이 프라이스도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정규 시즌 잘 못했잖아요. 네. 잘 못했습니다. 프라이스도 정규 시즌에 정말 그 현지 언론에도 이제 그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 뭐 결장 경기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네. 부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시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플레이오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단 말이에요. 보브롭스키 플레이오프 때 어땠습니까? 그냥 똑같이 못했거든요. 네. 나이트가 출장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보브롭스키가 올해는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거고 보브롭스키가 작년에 시즌을 돌이켜보면 잘 잡았던 팀이 두 팀 있네요. 콜럼버스 상대로 5전 5승 했고요. 콜럼버스. 예. 예. 디트로이트 상대로 그 4경기에서 3전 그 4전 3승 했습니다. 뭐 거의 최하위권 팀들 상대네요. 예, 스탯라인 보시면 네. 2.57에 92.6 콜럼버스 상대.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상대 1.50에 95.1. 아, 저는 그 지난 시즌에 상대 전적에서 플로리다가 템파베이에게 좋았기 때문에 예. 정규리그 때 예. 그래서 혹시 템파베이 상대로 괜찮았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템파 상대로는 3.23에 87.9. 아유, 아니, 근데 전혀 아니군요. 승패는 3승 2패였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격에서 이제 화력전에서 이겼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팀들한테만 잘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올해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바이아웃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보브롭스키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해졌네요. 예, 더 중요한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로 꾸며드리고 있는 하키 시그널 1회인데 이제 한 팀 남았습니다. 안 나온 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팀이 또 예상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리는군요. 애틀랜틱 디비전 예상순위 1위 바로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 과연 올 시즌에 스탠리컵 3연패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에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3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 플레이오프에서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뉴욕 아일랜더스, 몬트리올 모두 물리치고 결국은 2년 연속 우승, 통산 3번째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3연패를 준비하는 템파베이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뭐 이 부분도 꽤 궁금한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3연패 가능하겠습니까? 3연패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없지는 않다? 근데 애매한데?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최근 2년간 거의 최근 템파가 무조건 우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부터. 그냥 우승 후보 처음에 시즌 개막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템파베이는 있었어요. 예. 2년 연속 다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올 그거 시즌에는 좀 확신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꽤 좋은 팀이긴 분명하지만 네, 그럼 올 시즌 우승 후보에는 템파베이 넣으시는 거예요? 언저리까지는 갈 것 같아요. 언저리? 아니란 얘긴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컨퍼런스 결승이라든지 네. 굉장히 근처까지는 네. 가기는 가지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 순위 1위니까 그만큼 예. 전력은 디비전 여전히 내에서는 좋다는 건데요. 디비전 내에서는 굉장히 네, 탄탄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리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 리폼. 예, 왜냐하면 3라인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근데 생각보다 저는 리폼을 잘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톱6 유출 아무도 없었죠. 팔라트, 포인트, 쿠체로프, 킬론, 서렐리, 스탬코스. 예. 유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템파는 수비수 4명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에 지킬 수 있는 자원이 더 적은 상황이었어요. 아, 확장 드래프트 때 보호 명단 작성할 때 수비수 4명을 지키는 선택을 한 몇 팀 안 되는 팀 중에 한 팀이 템파베이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적은 자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탑6 유지가 됐네요. 일단 네. 탑6가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비진에서도 4명을 지켰잖아요. 유출이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네. 그래서 탑6가 거의 유지가 됐어요. 그럼 공격 수비 1, 2라인은 그대로 유지. 예. 수비진도 그냥 아예 다 작년 팀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네. 거의 똑같습니다. 헤드만, 루타, 맥도너, 체르나크, 세르가초프, 그 다음에 보고시언이 들었죠. 아, 잭 보고시언 재영입됐습니다. 예. 근데 이 우승 멤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활용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선 데려와서 사바르가 사실은 보고시언보다 훨씬 기대치는 더 큰 선수는 분명해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맡았었고. 근데 팀에 더 이제 잘 활용된 선수는 보고시언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생각에는 보고시언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졌습니다. 수비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기존 수비진들 멤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보고시언 추가. 예, 그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 진짜 있네요. 왜냐면 더 잘 써먹었던 선수였기 네. 때문에. 더 잘 쓰는 선수였기 때문에. 쿠퍼 감독도 잘 썼기 때문에. 사바르보다 잘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실렙스키 백업으로 엘리엇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맥클렌이 있었죠, 원래는. 네. 근데 엘리엇이 더 기대치가 큰 선수예요, 예전부터. 엘리엇은 예전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정말 주전도 맡았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담까지도 어느 정도 또 덜어줄 수 있을 만한 어쨌든 기대치는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슈스트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쿨론에서도 재영입이 됐고. 그리고 KHL에서 이제 북미 리턴했고. 이런 부분에 7번째 수비수로 좀 기용을 할 만한 선수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팀 컬러가 잘 유지가 됐고요. 3라인이 좀 해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 2라인을 지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3, 4라인 쪽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어요. 그죠? 변화는 있었죠. 네. 그래서 3라인을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3라인을 어중간하게 지키느니 안 지키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그 확장 드래프트 로 어떻게 보면은 그 구르드가 갈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 데려갈 만한 구르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존슨보다는 구르드가 낫습니다. 그래서 구르드가 일단 빠지는 상황에서 3라인이 어떻게 보면 좀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트레이드로 구드로를 레인저스로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그 캘거리로 콜먼을 보냈죠. 예. 근데 콜먼이 캘거리랑 계약을 한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템파 입장에서는 정말 독이 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괜찮지만 계약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감안해보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오버페이하면서 지키느니 그냥 다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라인을 3, 4라인으로 좀 분산하고자 시키는 그런 뭐랄까 의도가 보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타일러 존슨도 시카고로 갔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캡을 확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타일러 존슨 선수를 보내면서 브렌트 시브룩 선수를 받았는데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이제 현역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캡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네. 그렇게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코리 페리 선수 영입했고요. 벨마르 선수 영입했죠. 이렇기 때문에 3, 4라인으로 그런 좀 분산을 시키는 이런 느낌으로 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로스 콜턴 선수 굉장히 좋은 그 포텐을 보여줬었죠. 난 벨마르 선수는 정말 4라인 센터로서 참 좋은 선수거든요. 난 머른 선수 그대로 남아있고요. 뭐 바레블레라든지 그 다음에 조셉 뭐 이런 선수들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 4라인 한 자리를 채울 만한 선수들은 지금 다 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라인의 그 느낌을 3, 4라인으로 좀 분산을 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킹 라인도 3, 4라인도 그렇게 약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화는 있지만 충분히 기대치는 있는 예. 새롭게 개편된 3, 4라인이다. 예.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재구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3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 힘을 그냥 3라인에서의 힘을 유지하지 말고 3, 4라인으로 분산을 시켜버리자 라는 이제 움직임이 딱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영입을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베테랑 이제 그런 득점원 보조 득점원으로서 이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페리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댈러스, 몬트리올에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템파도 뭐 올 시즌 여전히 디비전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잘 풀리면은 3연패도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근데 올해는 일단은 뭐 디비전 내에서의 좀 싸움도 꽤 치열할 가능성이 높고. 디비전 내에서는 매상순위 1위에 놓을 만큼 템파베이가 전력이 좋다. 예. 하지만 컵 우승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자신 있게 지금 대답을 하기엔 좀 뭐하다라는 예. 그런 느낌인데 사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구축을 하긴 했지만 이 재구축이라는 부분 3라인의 3, 4라인으로서의 재구축 이게 실효를 본다라는 보장이 아직은 없어요. 그 정도까지의 네네. 실효를 본다라는 부분. 왜냐면은 그 3라인이 플레이오프 때 얼마나 중요한 득점을 많이 했었고 얼마나 분위기를 많이 만드는 득점을 했었고 그리고 매 경기 오프닝 시프트에서 기용이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역할까지 해줄 수 있을 만한 3, 4라인 중에 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보장은 아직은 없어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리고 백업. 여전히 백업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백업, 물론 이제 백업 골이요? 예. 예. 엘리엇이 좋은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제 엘리엇 선수는 옛날에 오타와 있을 때도 봤었고 세인트루이스 있을 때도 면밀하게 봤었고 이 필라델피아 있을 때도 면밀하게 본 자원이기서 맥클레니보다는 더 좋은 자원은 분명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메인맨은 바실렙스키를 꽤 많이 기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엘리엇이 생각 외로 좀 부진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예전만큼 바실렙스키를 이렇게 막 60경기 출장시키고 60경기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최근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장시킨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골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장 시간을 좀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러니까 1A, 1B식으로 주전급 골리를 2명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60대 40 스플릿을 한다든지 뭐 65대 35 스플릿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엘리엇이 만약에 그 역할을 못 해준다. 35 스플릿 정도, 30 스플릿 정도 못 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진짜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말이죠. 그 바실렙스키가 결장했던 경기. 그러니까 커티스 맥클레니 선수가 나왔던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바실렙스키가 나왔던 경기에 비해서 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12경기에서 예. 맥클레니가 4승 6패 2연장패. 예. 였습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바실렙스키 나온 경기랑. 네, 바실렙스키는 42경기 출장에서 31승 10패 1연장패.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혹여나 바실렙스키가 부상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정말
대안이 없는 팀이거든요. 없어요. 대안이 템파베이는 없어요. 진짜 바실렙스키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지만 그 카드가 없어졌을 경우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백업이 중요한데 브라이언 엘리엇이 지난 시즌 기록을 보니까 30경기에 88.9%에 3.06입니다. 예.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예. 나이도 많고 36살. 사실 필리 수비진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건 생각은 해야 되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기대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뭐 템파에서도 썩 좋지 않다? 여기서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백업도 애매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브라이언 엘리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82경기 체제에서의 백업 권리는 56경기 체제에서의 백업 권리와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브라이언 엘리엇이 진짜 중요해 보인다는 느낌이 확 좀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과연 그래서 불안 요소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좀 큽니다. 템파가. 예. 예. 물론 이제 좋은 점 유지한 부분은 다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진짜 좋았던 그런 3라인을 깨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글쎄요. 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컨텐더냐 아니냐를 가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우승을 보장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최근 2년 수준에는 거의 저는 뭐 못해도 진짜 거의 우승권이죠? 라고 그냥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못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예상 순위별로 한 팀씩 이렇게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역시 올 시즌에도 디비전 내에서의 1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예전에 시즌 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각 디비전의 상위 1, 2, 3위가 플레이오프에 가는 거고요. 4위 이하 팀들은 이제 동부 컨퍼런스의 메트로폴리탄 디비전과 와일드카드 경쟁을 해야 그렇죠. 되는 와일드카드로 두 팀이 또 추가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예상 순위로 봤을 때는 템파베이, 플로리다, 보스턴이 일단은 안정권이라고 플레이오프 안정권이라고. 보스턴, 토론토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뭐 토론토, 몬트리올까지 그러면 플레이오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정도까지라고. 그 정도? 예, 현실적으로. 또 몬트리올과 오타와 사이에서 경계선이 하나 이렇게 조금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 그 점을 꼭 감안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프리뷰 4주 동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애틀레틱 디비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키 시그널 2회에서는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프리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도 올 시즌에 흥미로운 팀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대가 돼요. 2회에서 또 계속해서 프리뷰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태범, 이현섭의 하키 시그널 1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NHL만 이야기하는 NHL 프로그램 새롭게 출발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힘이 더해져 저희가 유지가 가능하고 계속해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댓글로서 또 참여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 하키 시그널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키 시그널 1회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